주제가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석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팔꿈치 석회에 대해서 국내에서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석회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그렇고요. 예전에 제가 수련을 하고 있던 시절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뭐 수술을 해서 긁어줘야 되고 혹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2019년도 나온 논문에서 이런 부분들이 석회가 생기는 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이후에 생기더라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 맞은 그룹에서 잘 생기지 않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그룹에서 잘 생긴다고 합니다. 한 번의 주사로도 생기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병변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런 병변이 생기는 거는 대부분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생깁니다. 그럼 이런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생긴 부분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 주사기를 통해서 가끔씩 뽑아내기도 하고요.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스테로이드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석회가 끼었다고 했을 때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상태에서 또 주사를 맞으시면 결코 결과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중간에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서도 석회가 끼어서 돼 있는데 저에게 왔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석회가 있는 바로 옆부분에 신경이 있어가지고 신경이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마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18년도, 19년도 논문이 나왔는데 실제 논문을 봤더니 이제 그런 케이스의 환자가 오면 제가 좀 더 잘 치료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석회가 있었을 때 가장 베스트 치료가 있고 다음 치료가 있는데 주사를 맞고 나서 다른 병원에서 왔어요. 그러면 ISM이스트라는 충격파 학회에서는 이런 환자들에게 1주에서 2주 정도는 주사를 놓지 말라 그래요. 충격파도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떤 성분이 들어갔을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현재 저희가 이제 프롤로라는 치료를 하거나 뭐 충격파라는 치료를 하는데 뭔가 약이 들어간 상태에서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충격파를 치거나 아니면 주사를 놨을 때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손 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테이핑만 해주고 간단하게 치료를 해주고 경과를 보다 주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혹은 위쪽에서 신경이 눌린 게 있으면 주사 부위가 이 부분이 아니고 좀 윗부분에 신경이 눌려 있는 게 초음파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주사를 주면서 통증이 좋아졌다. 그럼 환자에게도 설명하기 편하고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석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빠른 해결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놓쳐서 오는 게 있어요. 이제 인대 손상인데요. 인대 손상에서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인대 손상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버티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드릴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커피 내리시는 분들한테 특히 많이 있거든요. 커피를 내릴 때 이런 식으로 누르면서 계속 팔을 쓰게 되면서 그 부분에 미세 손상이라죠.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줄 뿐만이 아니고 인대의 손상도 같이 있거든요. 이는 우리가 목 디스크랑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우리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은 물건을 들 때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들지를 못하고 질질 끌면서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인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의 각도가 끝까지 가가지고요 힘을 주는 것과 중간에 힘을 주는 것과 이 차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서 차이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인대 손상의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절대 운동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운동으로 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운동으로 안 됩니다. 인대 손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근육이 손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마사지가 있어요. 그런 마사지를 통해서 좀 나을 수 있지만 인대 손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치료 플랜을 듣고 우리가 치료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분들은 인대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고요. 그 상태에서 병원을 많이 떠돌다 오셔가지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치료가 좀 더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은 팔꿈치로 인해서 아파가지고 다른 데서 주사를 꽤 맞으셨고요. 3개월, 6개월 치료 받으셨는데 안 나와서 지인 소개로 오셨어요. 저도 이제 환자 말만 듣고 목 디스크 있는 것 좀 확인했고요.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다음 팔꿈치 치료를 열심히 했어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저 말고도 다른 의사들이 있으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봤어요. 체크를 했는데 좀 이상해요. 손을 봤는데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고 봅시다 했더니 주상골에 분류압이 있었어요.
주상골에 분류압이 있어가지고 손목이 계속 불편하고 덜컹덜컹 소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안 하신 거죠. 1년 반 정도 된 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너무 황망하기도 하고 뭐 하고 해서 결과는 이제 우리가 체중압하라는 치료를 통해서 분류압을 치료를 하고 손목 통증이랑 팔꿈치 통증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요골이라는 뼈는 우리 바깥쪽 팔꿈치와 그 다음에 주상골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상골에 골절이 생기니 이 힘을 잘 받지 못해서 위쪽에서 팔꿈치까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을 줄 때 제대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환자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총을 쏠 때 화약에 문제가 있는지, 화약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신경 쪽의 문제죠. 그 다음에 총신이 휘었는지, 뭐 근육이나 인대나 뼈에 이제 뭐 탄성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격발이 안 되는지, 그러면 이 손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포가 아무리 좋고 탱크가 아무리 좋아도 던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안은 튼튼한지 한 번 정도 살펴보고 들어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목 같은 경우에도 각도를 체크해 보시고 혹시 평소에 손목을 쓸 때 아픈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데요. 테니스 엘보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손목 쪽에 손 등 쪽으로 뻗어나간다.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고 좀 뭔가 좀 이상하게 좀 붓고 최근에 또 오셨던 분들 중에 오는 선생님 저는 팔꿈치 양쪽 다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수근관 증후군도 있고요. 목 디스크도 있어요. 황당한 거죠. 그래서 목 디스크 있어가지고 선생님 저는 수술하라고 했는데 수술 안 했고요. 수근관 증후군은 일할 때 손이 터질 것 같아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계속 아파요 라고 오셨어요. 제 치료는 팔꿈치 쪽 잡고 손목 잡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요.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50대가 좀 넘은 남성 갱년기 남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같은 치료가 잘 안 돼요. 스테로이드를 맞았을 때 반짝 좋은 것 같고 뭐 특별하게 많이 찢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전신 컨디션을 체크해보고 당뇨나 혹은 비타민 C나 비타민 D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 혹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넘버1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비타민 D나 C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기능의학 클리닉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오늘 환자 한 분이 오셨어요. 48세 정도 된 여자 환자분인데요. 갑상선이랑 부신 기능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비타민 D랑 C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난번에 피 검사를 하고 수액을 맞추고 그런 부분을 맞춰드렸더니 오늘 병원에 오셔가지고 말을 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상태를 지킬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낫는 경우에는 그런 미세한 영양분이 부족한 것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치료로 넘어갈 건데요. 방금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 디스크부터 팔꿈치의 인대 근육 손상, 뭐 신경이 위에서 눌렸을 때, 그 다음에 손목까지. 자, 가장 넘버1 원칙은 신경이 눌렸는데 우리 신경이 눌린 것 같은 경우에는 힘은 빠졌는데 통증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부분이 아파요. 그걸 우리가 전이성 통증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움직여보고 뭘 하고 하는데 나이대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흔히 손을 계속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프로로 치료를 팔꿈치 아픈 데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2달이나 3달 후에 또 아프고 평생 그걸 주사를 놓나요? 안 맞겠죠. 목에서 힘이 빠진 것 같은 경우에는 목 디스크 치료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 인대나 근육 손상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동시에 치료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단지 힘 빠졌고 통증은 그냥 이렇게 손을 밀어서 피부를 이렇게 밀어봤을 때 통증이 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초에 작은 감각신경이 눌린 거기 때문에 또 치료가 달라지고요. 자, 신경이 눌렸을 때는 우리가 뼈를 움직여 보거나 뭐를 하는데 이때 뼈를 움직이는 걸 이제 도수치료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그게 도수치료가 안 되는 환자군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광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도수치료만 다 된다, 뭐 한다. 그러면 금기증이 있어요. 그런 금기증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도수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뼛소리 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뼛소리 나는 걸 환자분들이 좋아해요. 뼈를 맞추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뼈를 맞추고 뭘 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HVLA라고 해서 그런 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좀 고령일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 같은 경우에 피를 묽게 하는 약들, 아스피린이나 뭐 다른 것들을 먹는 분들도 우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2016년도, 17년도에 젊은 모델이 목 쪽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죽었다는 기사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도수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스러스트라는 HVLA를 할 때 정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물리치료사가 1년 공부했다고 그걸 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목 같은 경우에 도수 치료를 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도수 치료를 하는 거는 인대 손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회, 20회를 끊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좋아졌다 그러면 운동을 병행할 수도 있고 다른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사를 이제 치료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면서 치료도 하고 주사도 하는데요. 주사를 먹기 전에 치료를 하고 반응이 좋다 이런 분들에게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오고 환자가 디스크나 이런 거를 치료했는데 실패를 하고 이런 경우에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롤로 치료라 병행을 해서 신경을 좀 풀어주고요. 그리고 관절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해줘가지고 저희가 좀 더 만들 수 있는데 반복적인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망가져요. 그때 저희가 처방하는 거는 일을 할 때는 꼭 테이핑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을 하다가 1시간 일을 하면 1분에서 2분 정도 좀 쉬면서 팔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경우를 해주면서 우리가 근육을 좀 늘려주고 하는 자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관절의 자세만 바꿔주는 것만 통해서도 여기서 혈액순환이 좀 좋아지거든요. 주사 치료도 맞는 아니에요. 주사를 치료하고 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주사를 주라고 하거든요. 절대 안 줘요. 프롤로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2주나 4주 간격으로 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건 이제 프롤로 치료가 아니고요. 신경을 풀어주는 거는 뭐 일주일 간격으로 할 수 있어요. 뭐 4번에서 6번 정도 할 수 있는데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육과 인대,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했을 때는 주사를 다음 주에 와서 꼭 주시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팔꿈치 아프셨던 분이 저한테 와서 주사 주세요, 선생님. 전 주사 주고 너무 좋아졌어요. 안 주고 그냥 충격파 치고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 케이스에 맞게 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넣어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서 혹은 중년에서. 자, 6개월에 재발을 했어요. 또 넣나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는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는 3개월에 한 번. 점점 주기가 짧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안에서 인대는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롤로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재생을 시키는 거니 나중에 좀 좋아지고 이런 거를 또 초음파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개월 지나서 보시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점점 튼튼해지는 치료가 있고 잠깐 임상 증상은 좋아졌지만 다시 나빠지는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의 선택은 환자의 몫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의 장단점을 알고 판단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치료는 이제 충격파 치료입니다.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편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치료인데 참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도 있고 안쪽도 있고 하는데 또 이 합병증이 동반된 치료는 전부 다 안쪽에 있고요. 바깥쪽 같은 경우에 합병증이 동반된 치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파라는 치료를 통해서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보험이 되니까 혹은 이거는 내 몸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하면서 4번, 6번, 10번을 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저는 딴 데서 10번 치료를 했기 때문에 좀 보험 적용이 힘듭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자, 충격파 치료는 2번에서 3번을 하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그만하세요. 절대 그만하세요. 어디서 말하는 거냐면 국제 충격파학회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2번에서 3번 하고 환자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대로 스탑하십시오. 자, 주사를 맞고 나서 2번에서 3번 했는데 낫지 않는다 그대로 스탑하세요. 도수 치료했는데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대로 스탑하세요. 자, 치료라는 건 그래요. 언제까지 희망 고문이고 언제까지 뭐 시간을 뭐 들여가지고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치료를 했다가 우리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주기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한다. 이런 거는 뭔가 좀 주사 성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패턴은 이거죠. 올라갔어요. 그럼 좀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가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고 각도가 다 나오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통증이 없다. 이때 운동 치료를 하면서 적절하게 휴식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재생 치료를 했을 때는 기능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콜라겐이 생성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더 영양 섭취를 해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C, 그리고 뼈 같은 경우에 안 좋아서 골연화증이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북위 35도 이상에서는 음식의 섭취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위 37.5도고 35도 이하에 해당되는 것은 제주도와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끝부분밖에 없습니다. 거의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뜩이나 미세먼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대부분 경우에 햇빛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통계에서도 여성들의 90% 이상에서 남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부족하다고 나오고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부족하다고 나와요. 80% 이상이라고 나오고요. 캘리포니아에 있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거는 뼈가 약해져 가지고 골연화증이 생기면서 이런 디스크나 이런 힘을 잘 못 받아주게 되고 그러면서 디스크가 좀 더 호발이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근육이 잘 기능을 하는데도 비타민 D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치료와 함께 병행한다면 좀 더 빠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